마을은 저희가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다가 가상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식인들이 실제로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식은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인이라는 것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늘 비슷한 당대의 지식인들 혹은 그 전의 지식인들의 영향을 받고 또 후대에 영향을 주고 동료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런 다이나믹한 지식의 모습을 진짜로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그거를 짝을 지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대립의 관계든 아니면 계승의 관계든 아니면 뭐 멀리 영향을 주는 관계든 간에 지식이라는 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획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걸 왜 기획하게 되는지는 자세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그런 대의만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에비뉴가 됐든 스트레이트 됐든 여기 보면 다윈가 뭐 아인슈타인가 그다음에 촘스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인문과 자연이 다 융합된 거죠. 융합이라고 하는 뭐 통섭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한 7, 8년 동안 엄청나게 회자가 된 키워드가 됐지만 사실은 그 당시부터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저희가 갖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리즈는 인문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연과학도 있고 그 둘 간의 만남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데카르트가 2번 나오는가에 대해서 되게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데카르트는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인문학에도 한번 나오셔야 되고 자연과학에도 한번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데카르트 버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 뉴턴이 있죠. 이런 시리즈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굳이 만들었느냐?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 경계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사실은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사실은 뭐 신학자이기도 하죠. 그런 어떤 경계 없는 지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려면 정말 질문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평생을 했던 질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시작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아주 야심차게 50권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머리 빠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100명이 일단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페어링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기획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저자들이 쓰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젊은 소장학자들이 지금 막 그걸 공부하고 또 공부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학위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자리를 잡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 시리즈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왜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학원가에 가 있나. 물론 학원가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기 전공 칸트를 전공했으면 칸트로 사실은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논술학원의 강사가 되신단 말이에요. 너무 저도 국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한 거죠.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걸 가지고 대중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나. 왜 이런 학습시장, 논술시장에만 우리가 기웃거리나. 우리가 한 공부가 그렇게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히 할 얘기가 있는데 칸트를 공부했으면 혹은 뉴턴을 공부했으면 혹은 다윈을 공부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국내 저자들이 이걸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막 기획은 되게 찬란한데 이걸 쓰실 국내 저자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탈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저자들이 쓸 수 있는 50권을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작을 했죠. 저희가 이번에 40권을 마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 시리즈를 했냐면
이거는 지금 8년이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대학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있을 텐데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또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를 아실 텐데요. 정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모든 연료를 다 떼죠. 근데 어느 순간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혹은 대학을 이제 혹은 심지어는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언제 그렇게 열심히 했냐는 듯, 언제 그렇게 내가 호기심이 있었냐는 듯, 그죠? 언제 그렇게 내가 열정이 있었냐는 듯, 확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문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턱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완전히 호기심과 열정이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이거는 이건 뭐 증거가 있냐? 증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혹은 대학생들의 평균 독서율을 보면 알 수 있죠. 뭐 거의 1년에 한 권 정도예요.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이 높다고 그러죠? 입시열이 높은 거죠. 교육열이 높은데 책을 그렇게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한국적인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고급의 지식 교양서를 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고민을 해서 그런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똑똑한 고등학생들, 일반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써보자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춘장, 일꾼 뭐 굉장히 많은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그 고려한 지식인들입니다. 다 시대별로 전공별로 다 구분했죠. 정말 이것 때문에 흰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잘 아시지만 그 당시에 파릇파릇한 저자들입니다. 강진주 선생님 요즘 정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지식인 마을에서 데뷔한 거를 아시는 분은 거의 많지 않죠. 이분은 제가 발굴했습니다. 감히 저희 교보 여기 광화문 교보에서 지금도 만났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분은 제가 연대에서 공대를 졸업하시고 서양철학하고 동양철학이 각각의 논문인데 제가 그 경력을 보게 됐어요. 전 전혀 모르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경력을 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그때는 책이 태학사에 나온 전공서밖에 없었습니다. 전공서도 좀 보고 이분은 정말 잘하시겠다. 저희가 저자들을 섭외할 때 그냥 물론 저의 네트워크를 다 풀긴 했지만 모자라잖아요. 그럴 때는 한 달이 건너서 추천도 받지만 실제로 저희가 논문을 다 읽어보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저희 지식인마을에 처음 데뷔한 분도 계시고 원래 좀 쓰고 계셨지만 저희 쓰신 분도 계십니다. 강신주 선생님하고 최훈 선생님이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이런 지식인마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첫 번째 질문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가 어떤 책을 썼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요약해드리면 이미 읽으신 분은 별로 재미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앞으로 읽으실 분은 너무 많은 걸 말씀해드리면 또 읽는 재미가 덜 하시니까 제가 적당히 섞어서 책에 나온 얘기, 안 나온 얘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일단 저는 책을 2권을 썼기 때문에 강진주 선생님도 2권을 쓰셨나요? 3권 쓰셨죠? 네, 역시 강진주 네. 2권을 썼기 때문에 2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똑같은 정도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뭘로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다윈페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책이죠. 그 다음에 쿤 포퍼, 과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과학 철학에 대한 책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저는 과학 철학과 진화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진화론적으로 인간과 세상을 본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제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2번째는 도대체 과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과학이 종교와 다른 건 무엇이고 과학이 다른 인문학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과학은 과연 인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 2가지를 진화에 대한 질문과 과학에 대한 질문을 종합해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인간에 대해서 진화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될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그냥 그 인문학이 아니라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면, 특히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인간에 대한 다른 이해하고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인간에 대한 다른 인문학적인 전통, 그다음에 다른 사회과학적인 이야기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 과학, 진화, 이걸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쭉 풀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 물리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뭐 생물학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정말 그러냐? 뭐 요즘 뭐 이런 그 뭐 바람기 유전자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비만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이제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고요. 유전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를 모르셔도 여러분 사실 수 있지만, 지금 유전자가 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런 백지 상태라면 사실은 현대사회를 이해할 수 없으신 거예요. 이해하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헤드라인에 유전자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거든요. 과학이 교양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학적인 교양이 없음에 대해서, 혹은 부족함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뭐 인문학적인 소양이, 뭐 인문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포스트 모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 대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좀 부끄러워하죠. 창피하죠.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뭐 예를 들어 비만이 환경이냐 유전자냐 이런 논쟁들이 있고, 비만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빈 해머라고 하는 유전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한번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죠.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졌고, 그래서 유전적인 동성애라든가 신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전적 소양을 갖고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문학적인 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유전자들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실제로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자라난 환경의 차이냐 아니면 유전적인 차이냐, 이런 질문들은 예전부터 했었지만, 지금은 행동유전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과학적인 그런 성과들 비춰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데요. 굉장히 재밌는 거는 보세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 삶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편해진 부분도 있고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거는 약간의 반대 방향이에요. 왜냐면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인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GMO를 먹이기 안전하냐 이런 질문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많이 알면서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과연 이거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냐, 아니면 뭔가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다 뇌의 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냐, 뭐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뭐 범죄 성향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 뇌 때문에 발생한 거냐, 내 탓이냐 뇌 탓이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지난 200년 동안 저는 과학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하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진화혁명이고, 분자혁명, 인재혁명. 진화혁명은 다윈 이후에 다윈 시대를 거치면서 했던 혁명이고, 생명의 기원과 진화,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과 마음에 대한 진화론적인 접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분자혁명, 인재혁명. 다 중요한 혁명들이죠. 이거는 컴퓨터,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약들을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인간론의 변화.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다. 우리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결국 마인드의 작용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혁명이 굉장히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변화를 촉발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키워드는 인간과 진화를 한번 연결시켜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윈 페일리라는 책에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진화론 책, 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진화론을 소개하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국내 저자들이 쓴 책들이. 그래서 진화론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것의 함의, 인간에 대한 아니면 세상에 대한 함의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제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쓰려고 했던 게 바로 다윈 페일리입니다. 그 페일리가 언급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책에서 그럼 다윈이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데, 그럼 다윈은 어떤 혁명을 다윈이 혁명가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혁명을 일으켰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이게 다윈 이전에 존재의 질서입니다. 한 줄을 딱 세우는 거예요. 생명을 한 줄을 딱 세워서 1등부터 뭐 100만들까지 있는 거예요. 1등은 인간입니다. 물론 생물계에서요. 인간 위에 천사가 있고 신이 있다는 거 굉장히 재밌죠. 생명의 사다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거는 생명의 뭐죠?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생명의 사다리고 나무인데 이거 그림 그린 거 하나 가지고 뭐가 대단하냐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윈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윈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종이 변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정확히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다윈은 종이 변한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윈 자신이 종의 기원에서 내 앞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종의 불변성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 종이 변한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이 변한다는 생각은 그 당시에 사실은 공공연하게 퍼져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게 아니죠. 독창적인 게 아니에요. 독창적인 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나무를 그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유로 치면 나무 있죠. 그죠? 요거의 차이는 여기서 인간을 보죠. 여기 인간인데요. 인간 옆에 침팬지가 있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침팬지 옆에 또 보노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침팬지랑 인간이 예를 들어 동물 중에 원숭이가 인간 밑에 여기 있겠죠. 그죠? 이 그림에서는요. 이 그림에서 잘 보시면 인간과 침팬지가 나란히 있죠. 그죠? 침팬지와 인간은 영장류학자들에 따르면 한 6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여러분의 조상이 아닌 거죠. 막 진화를 한참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셔서 우리 조상이 저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화론을 반쯤 아시는 거죠. 정확히 아신다는 거는 6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종이에요. 현존하는 침팬지는 우리의 조상이 아닌 거죠.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600만 년 전에서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사촌종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생명의 나무를 저 멀리서 이렇게 관조로 하시면 인간도 가지에 최근까지 살아남은 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왜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잘 살아남은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긴 하죠. 그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이 세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성찰하고 탐구하는 존재거든요. 침팬지가 때로 사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구자들 따르면 그거는 멍 때리고 있는 거랍니다. 철학자가 아니에요. 과학자도 아니에요. 물론 아주 기본적인 그런 법칙들은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그걸 깊이 탐구해서 수식화하고 그걸 응용하는 그런 탐구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대단한 존재이긴 한데 실제로 생명의 나무를 쭉 위에서 보면 아주 우연하게 살아남은, 제가 왜 우연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렇게 살아남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종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생명체들 중에서 단 10%에 불과합니다. 90%는 멸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쯤에서 멸절하는 거 있죠? 뭐죠? 공룡. 그죠? 여러분 공룡은요, 우리가 멸절했다고 배워서 알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공룡이 그렇게 한 그 지구를 지배하던 한 1억 5천 년에서 1억 5천 년에서 2억 년 정도를 공룡이 지배했거든요. 그 당대로 만약 여러분이 외계인이 저기 뭐 타임머신을 타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공룡이 평정하던 시대에 와서 좀 지내다가 지구상의 생명체들에 대해서 무슨 탐구 보고서를 쓴다면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뭐 공룡이 그동안 지배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1억 5천 년을 갔어요. 여러분 만 년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갔죠. 그게 바로 진화론적인 관점입니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이게 립서비스가 아니라니까요. 인간 중심주의를 배격했다. 이거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로 세계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만물의 영장도 아니고 운 좋게 살아남은 종이구나. 물론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우리가 다른 것보다 뛰어나긴 하지만, 근데 후에 보시겠지만 모든 면에 다 뛰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잘 적응한 종이긴 하지만 우리가 잔가지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인생도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 인생 한 100년인데요. 길어봤자 생명의 역사에서 100년은 점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걸 다 놓게 됩니다. 저는 진화론을 공부하고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보세요. 이 수많은 루트에서 여기가 하나 잘렸다, 여기가 하나 잘렸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같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할머니와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눈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존재했느냐? 그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짝짓기에 성공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면 그 진화한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하나라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라면, 달랐다라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잠을 못 이루시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게 다윈 페이지를 제가 쓰게 된 이유입니다. 저기 벽시계가 있는데요. 제가 저 시계를 보고 예를 들어 저거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생각을 하다가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자연 현상에 어쩌다 보니까 복잡한 것들이 막 모여서 만들어졌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저 시계를 보면 정교한 장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저거는 누가 만든 존재가 있는 거죠. 설계자가 있는 거죠. 윌리엄 페일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윈 페일이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왜 다윈과 페일이냐, 페일이 난 누군지도 모르겠다. 페일 들어보신 분 많지 않거든요. 신학자이고 그냥 기독교 신학에서 조금 이름이 거론되는 분인데 왜 그 사람을 일본에 되게 중요한 다윈과 맞짱을 뜨게 만드냐. 근데 제가 페일리를 쓰게 된 이유는 특정하게 어떤 한 사람을 다윈처럼 이렇게 뛰어난 한 사람을 지목할 수는 없지만 윌리엄 페일리 같은 사람이 그동안 서양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요약해서 이 자연계에 대한 생각을 잘 어떻게 보면 이론화한 거죠.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 논증이라는 게 나와요. 저 벽시계를 봐라, 시계를 봐라. 그러면 시계공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계보다 더 복잡한 인간의 생명체, 특히 인간의 눈 같은 걸 봐라.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추론이죠. 제가 만약에 윌리엄 페일리 다윈 이전의 사람이라면, 다윈 이전의 지식인이라면 저는 페일리에게 한 표 던졌을 거예요. 맞다. 정말 그렇다. 여러분 굉장히 직관적이죠. 복잡한 것이 있는데 복잡한 거는 더 복잡한 것이 만들어내요. 그죠? 근데 시계보다 더 복잡한 생명체? 그러면 생명체를 만든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심지어 다윈마저도, 여러분 다윈이 신학 공부한 거 아시죠?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과 중퇴했는데요. 목사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윌리엄 페일리의 자연신학.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관심 있는 질문이 똑같다는 거죠. 도대체 이 세상에 정교하고 복잡한 이런 장치들, 이런 형질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거는 윌리엄 페일리도 했던 질문이고 다윈도 사실은 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윌리엄 페일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보다 더 복잡한 신이 창조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다윈이 독창성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아까 생명의 나무를 그렸다는 거고요. 그건 다윈이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선택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다윈이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제 그 책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윈과 자연선택 이론을 공동으로 발표한 사람이 누구죠? 월리스라는 사람이죠.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 우리가 약간 더러운 세상에 살아서 2등은 절대로 기억해주지 않는데, 사실 월리스는 2등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다윈보다 먼저 논문화한 사람이에요. 1858년에 다윈에게 편지를 쓰죠. 왜냐면 다윈은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었고, 선생님 제가 종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면 학회에다 한번 보내주십시오. 논문으로. 한번 선생님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12장짜리 논문을 써서 같이 편지랑 써서 보냅니다. 다윈이 그걸 받아봐요. 역사학자들 따르면 그걸 받아보는 다윈의 엄청나게 절망에 빠졌고, 심지어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엉엉 울었다고 돼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본 사람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다윈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축성시켰던 이론이 있었어요. 1837년, 8년에 사실은 자연선택 이론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냅니다. 비교를 타고 와서, 비교를 탈 때 알았던 것도 아니고 비교를 타고 와서 막 연구하다가 힌트를 얻게 돼요. 종이 변하는데 그 메커니즘이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자연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훔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문도 많고 책도 한번 쓸 수 있을 정도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윈이 완벽주의자 때문에 증거들이 계속 쌓여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 이론을 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났어요. 특히 부인이 이제 엠마하고 에마하고 사이가 틀어질까봐. 여기는 이제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자기 이론의 핵심은 반기독교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뭐 발표 기회를 놓쳤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월리스가 편지를 쓰는 바람에 아차 싶은 거죠.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왜냐면 내가 이거를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해버리면 이건 사기치는 게 되고, 내가 이걸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찰스 라이라든가 후카라든가 다윈 친구들이 해줍니다. 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라. 그래서 1858년에 논문을 발표해요. 린네 학교에서.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다윈도 못 왔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 바람에. 그리고 월리스도 그 발표가 있고 나서 3일 후에나 그 발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이 논문을 발표하는데 자기 허락도 없이, 내 허락도 없이 논문이 발표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상적인 분은 고소를 하시겠죠. 변호를 사시겠죠. 이건 말이 안 돼. 되게 큰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월리스는 평생을 다윈을 추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다윈의 다리다, 다윈스 문이다라고 별명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다윈을 따랐던 사람이고,
내가 다윈 선생님과 같이 논문을 썼을 정도여서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이렇게 이타적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